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에 있는 이봉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물리법칙을 이해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원래는 이게 4월 중순에 수행되어야 됐어야 할 강의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물리법칙과 관련돼서는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실험보다는 제가 강의 설명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해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답변하는 시간을 교육 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추가적인 몇 가지 활동들을 좀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리법칙이 그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잘 적용되는지는 다른 법칙들보다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컴퓨터라든지 이런 그 주로 이 수학적인 표현들을 컴퓨터에서 구동될 수 있게 만든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찾아보는 활동들을 간단히 해볼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제로 한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 강의가 물리법칙을 이해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리법칙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법칙을 이야기에 앞서서 어, 이 과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아는 과학자가 누구 있냐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 이루어지면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과학자를 좀 얘기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도 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자 교과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자들 중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대보도록 하세요. 아니면 제가 한번 쭉 적어 볼까요?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갈까요? 교과서의 단원부터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부터 가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마 여러분들 그 수업을 배울 때 이 세상의 물질이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서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의 크기를 처음 측정한 사람이 누가 있죠?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옛날 왕이 금관을 주고 이게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라 라고 해서 부력의 원리를 알아냈던 사람, 그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죠. 조금 더 이제 그 조금 더가 아니라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등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제 고대 그리스 뭐 이쪽 사람들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또 비교적 한 1500년도 이쯤을 가볼까요?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돌고 있을 때 또는 지구 주위에 달이 돌고 있을 때 또 이 해성이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때 이런 행성들의 운동은 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운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던 사람. 뭐 그것에 대해서 그 지구의 운동과 관련돼서 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은 그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얘기했던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있죠? 갈릴레이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행성은 다른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거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세포의 이름 셀이라는 걸 이름을 붙이고 했던 사람 로버트 훅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훅과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사람 그 중력의 법칙을 알았던 사람 뉴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건 보일. 보일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죠?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는 거죠. 샤르리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이제 기체는 같은 온도에서 같은 부피 속에 있는 기체는 분자수는 똑같다. 그거를 누가 했냐? 아보가드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대기압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냈던 사람 토리첼리가 있고요. 토리첼리가 있고 또 아보가드로 말고 그 화학에서 이 산소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화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잠시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좀 이따가 이름 생각나면은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이 세상의 물질은 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돌편이 있고요. 터가 아니라 편이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일단 쭉 적어놓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종의 기원 이야기했던 사람 다윈이 있죠. 다윈이 생물이니까 생물 쪽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유전 그 완두콩을 가지고 이렇게 유전 법칙을 알아냈던 사람 멘델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주기율표 이야기 만든 사람 멘델레 예프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예를 들까요? 그 지구가 이 지각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서 그 형성이 되어 있다. 베게너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뭐 또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죠. 아인슈타인 있겠네요. 또 누가 있냐면은 그 이 전기 실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의 단위는 볼트가 있고 볼타고요. 그 다음에 오hm 있죠. ohm의 법칙 할 때 오hm. 그리고 그 증기기관 처음 만든 사람 와트가 있고요. 처음 만든 거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그 이 전류 그 그냥 말 쓸게요. 패러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웰이 있는데 맥스웰은 두 명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한 명은 이 전자기학에서 물리에서의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맥스웰이 아니라 플레밍은 그 이 힘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 알아낸 사람이 플레밍이 있는데, 이 플레밍 말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그 페니실린을 처음 알아냈던 사람이 또 있죠. 그 다음에 그 프랑스 과학자 중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충성받는 과학자가 누가 있냐면 생물 쪽에 있는 파스테르가 있고요. 프랑스 하면 또 프랑스의 여성 과학, 지금 다 남자거든요. 여자 과학자, 또 그 여자 과학자 한 명만 된다고 하면은, 그 퀴리가 있죠. 이제 퀴리도 마리 퀴리가 있고요. 왜 마리 퀴리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 쪽을 넘어와서, 그, 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뭐, 뭐 현대까지 요거까지만 쓰자. 19세기 정도까지 19세기 또는 20세기 초 여기까지만 지금 그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박자를 맞추려고 저도 이제 한 명 한 명씩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에라토스테네스, 아르키메데스 이쪽 사람들은 사실은 과학이라고 불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대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람 중에서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물하고 지구과학,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이니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제가 전공이 물리다 보니까 물리 쪽을 많이 적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과학 중에서 이 이외에 다른 사람을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세요. 어, 사실 이 중에서요. 제가 구분을 하는 거는 뭘 구분을 하는 거냐면요. 자, 이렇게 사실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위에 있는 이 사람들과 밑에 있는 이 사람들 두 가지를 구분한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리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물리학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케플러가 무슨 물리학자, 이 사람은 지구과학자 아니야.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애매하니까 그렇죠. 이 두 사람은 빼겠습니다. 아까 로버트 훅을 세포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로버트 훅은 그쪽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스프링에서 힘이 작용하면은 이 변한 정도가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탄성력의 크기를 알아냈을 때 그때 그것을 나타내는 법칙을 훅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 로버트 훅이 했던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물리학자입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되게 됐냐면 제가 물리학자를 많이 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과학의 역사는 물리학의 역사라고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학은 비교적 좀 빨리 알아졌죠. 화학에서 가장 위에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아까 이름을 생각하다가 잘 안 나왔었는데 라부아지에라고 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프랑스의 과학자였죠. 그래서 프랑스의 과학자로서 산소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했다. 근데 화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적이냐면 19세기 초반 뭐 이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한번 좀 볼까요?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가 여기 있네요. 언제냐면은 1743년에 태어나서 죽은 게 그 1800년대가 되기 전에 죽었네요. 1794년도에 죽었습니다. 죽은 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라부아지에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었는데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세금 징수원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어, 이제 그러니까 언제냐면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중반이니까 18세기 중반 이 이후죠. 거의 18세기 후반 이쪽에서 화학이 어떻게 보면 출발이 됐던 거였거든요. 생물은요, 다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는 게 다윈, 멘델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멘델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당시에는 과학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다윈 같은 경우도 좀 애매했던 게 그 당시에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박물학, 뭐냐면 잡다한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생물 쪽에서 연구가 지금은 물리보다 생물 쪽의 연구가 훨씬 더 크고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긴 하지만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게 됐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질학, 해양학, 그다음에 대기과학, 뭐 천문학 이렇게 구분되는데 천문학은 사실은 물리학의 범위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천체물리학과 물리학과하고 천문학과가 합쳐져서 하나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갈릴레이,
뉴턴, 보일 언제 쓴 사람이냐면 17세기 1600년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과학의 틀을 만들었던 거고요. 우리가 과학과 비과학의 차이점 중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과학은 어떤 원리와 법칙에 대한 주장을 했을 때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반복 재생이 가능하고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기틀을 세운 게 바로 이 갈레이, 뉴턴, 보일 이때 사람들의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과학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자기가 생각할 때 과학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누구인지 누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여기 써 있죠. 이름은 뉴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사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업적이 뛰어난 과학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뉴턴을 손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턴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법칙 이야기하니까 법칙이 무엇이냐? 사실은 과학의 법칙, 물리의 법칙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법칙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뭐냐면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그 어떤 그 반복적으로 또는 자연을 설명하는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법칙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중학교 아직은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도 않았죠? 입학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실 텐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 법칙들을 몇 가지들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뭐 그 학교에서 배우지는 아직 않았지만 아마 여러 가지 책들에서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과학 법칙 중에서 자, 뉴턴부터 이야기할까요? 뉴턴은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관성의 법칙은 뭐냐?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고요. 운동하는 물체도 같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게 되는 그거를 이제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관성의 법칙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어떤 것들을 통칭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힘과 가속도의 법칙. 우리가 그 과학에서 가장 위대한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딱 들라 그러면은 바로 이 힘과 가속도의 법칙을 나타내주는 공식을 듭니다. 뭐냐면은 F equal A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뉴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등이 누구냐 하면은 2등을 그때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인슈타인을 뽑았습니다. 아인슈타인 하면 또 여러분들 그 유명한 공식 생각나요? 무슨 공식 있어요? E는 mc 제곱 이 공식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얘가 질량 m이라는 가지고 있는 놈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냐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거든요. 30만 킬로미터, 초당 30만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질량이 아주 작아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또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죠.
중력,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서로 잡아당기는데 그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 있고요. 또 뭐가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 법칙은 되게 많아요. 전하량 보존 법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질량 보존 법칙하고 뭐 그때 또 중요한 게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제가 봤을 때는 또 과학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베스트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 법칙도 있고요. 또 답이라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이 사실 거의 나와 있어서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 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생물, 화학 쪽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 아까 보일의 법칙, 후계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있죠. 저기 위에서 제가 썼던 과학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 위에 잠깐 얘기한다 했던 게 요 퀴리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자, 퀴리는요, 유일한 여성과학자라고 했잖아요. 그 퀴리는 여성과학자이자 노벨상을 2개나 탄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노벨상을 2개 탄 과학자가 흔치 않아요.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벨상 탄 사람 누가 있냐면요. 어, 러더퍼드도 탔고요. 톰슨이 탔나? 헷갈리네. 이 사람들은 노벨상 못 탔어요. 왜 못 탔냐? 노벨상은 노벨이 만든 상이기 때문에 노벨보다 먼저 태어나서 죽은 사람은 받기가 어려웠겠죠. 여기 보면은 이 퀴리가 이제 2개나 탔는데 퀴리는 노벨상을요 처음에 남편하고 같이 타게 됩니다. 남편이 이름이 뭐냐? 남편 이름이 퀴리예요. 왜냐하면은 이 퀴리는 그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원래 마리 퀴리에 우리 퀴리 부인이라고 알고 있는 프랑스로 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 피에르 퀴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자, 피에르 퀴리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찍 죽었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그 죽기 전에 마리 퀴리하고 같이 그 이 라듐 발견과 관련된 업적으로 노벨상을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마리 큐리는 혼자 연구를 해서 또 노벨상을 받게 되죠. 사실은 큐리 집안은요, 일단 마리 큐리가 2개 받았죠. 피에르 큐리 하나 공동 수상이도 받았죠. 큐리의 딸이 2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렌네라고 하는 딸이 노벨상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또 받아요. 그리고 이 첫째 딸의 남편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 그 집안 사람들이 노벨상을 총 6개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집안이죠. 지금도 그 손자 세대에서 퀴리의 손자 세대에서 그 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또 여럿이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많은 법칙을 여러 가지 적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칙을 저는 이 힘과 가속도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2가지로 손을 꼽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 힘과 가속도의 법칙은 누구?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뉴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턴에 대해서는 한번 살짝 보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겠죠. 그래서 뉴턴에 대해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턴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영국 지도거든요. 지금 영국을 보면은 영국이 여기 회색이 아니고 무슨 색이죠? 약간 하여튼 요 색깔로 된 건 아일랜드고요. 영국은 여기가 영국입니다. 아이고. 요만큼이 이게 영국입니다. 영국은 4개의 지역으로 쪼개져 있어요. 여기를 웨일즈,
그 다음에 이쪽을 잉글랜드, 여기를 스코틀랜드, 그리고 여기를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연방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런던이 포함되어 있고 잘 아는 뭐 맨체스터나 리버풀이나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프로축구에서 나 얘기하는 그 프리미어 리그, 그게 바로 그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스코틀랜드는 별도의 리그를 따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는 잉글랜드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부르는 영국, 이게 앞잡아서 UK라고 부르죠. 이렇게 한 나라로서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축구의 발상지가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이 월드컵 같은 데는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다 따로따로 나갑니다. 물론 따로따로 나가다 보니까 스코틀랜드나 웨일즈나 북아일랜드는 월드컵 본선에는 가지도 못하고 유럽 예선에서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딜 가고 그러면은 보통 이 런던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왜 여기 지도를 보여주냐면은 뉴턴과 관련된 여러 장소들을 보면서 뉴턴 업적을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심에 런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맨체스터가 있는데 여기 지도를 내가 위를 어느 부분을 따온 거냐면 이 부분을 확대시킨 거예요. 이 부분을.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명 중에 하나가 이 런던은 뭐 워낙 유명한 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맨체스터, 예전에 박지성이 있었던, 여러분 박지성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그 다음에 요 정도의 위치가 그 그랜텀이라고 되는 울스소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뉴턴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스퍼드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캠브리지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도시 이름인데 여기는 대학 도시예요. 대학 도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10여 개, 정확히 개수는 못 세겠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대학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빼고 나면은 남은 게 별로 없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밑에 켄트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다운하우스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윈이 종의 기원을 집필했던 곳이고요. 평생을 살았던 그 집이 이쪽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랜텀이라는 뉴턴 생가를 찾아갑니다. 런던 북부에 있는 그 킹스크로스 역이라는 곳에서 그랜텀이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 킹스크로스 역이 해리포터 여러분들 책은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그랜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 지역을 찾아가게 되면요. 이렇게 울스 오브 사이언스 엑시비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스 오브 매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뉴턴이 태어나고 뉴턴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집을 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입구고요. 굉장히 예스러운 건물이기도 하죠. 무슨 농장 같죠? 예, 맞습니다. 농장입니다. 이게 이제 뉴턴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집인데요.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어, 지도상에서 다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구글 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구글 얼스는 구글에서 만들어진 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 지도긴 지도인데 좀 재미가 있는 그런 지도이기도 합니다. 로딩되는 거를 좀 기다리면서 우리 영상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뉴턴은 어린 시절에 태어날 때 태어나기 3개월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사생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 키우다가 재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혼을 해도 뉴턴은 계속 이 집에서 살곤 했습니다. 이 집이 비교적 큽니다. 지도에 좀 이따 나오면 보면은 알겠지만
이게 커다란 집이 양쪽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방도 굉장히 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어, 제가 미리 가봤던 건데 여기가 바로 자 여기 울서프 매너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그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뉴턴 생가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를 확대를 좀 해서 보면요. 아까 여기에서 봤던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 엔트런스 저기는 입구가 어디냐면은 바로 요 건물입니다. 요거 요 위치. 여기 통과해서 오면은 바로 요 보이는 요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규모를 보면은 여기 요만큼이 아마 예전에 뉴턴이 집이 소유했던 요 정도. 정확히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집안이니까 요렇게가 여기까지는 뉴턴이 예전에 양을 키우고 했던 곳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 정도. 대략 뭐 주차장이니까 여기까지 그냥 포함하죠. 이만큼이 이제 뉴턴의 땅입니다. 여기서 양을 키우고 이게 아마 이런 집들은 그 이 양우리라든지 아니면 그 양의 뭐 털을 깎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목초를 저장하는 거나 그런 곳일 거라고 추정만 지금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뉴턴 생각하면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뉴턴 생각은 이제 왜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는데 처음에 뉴턴의 어머니는 뉴턴이 이 농장주가 돼서 좀 편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뉴턴은 양은 안 보고 자꾸 딴짓만 하고 뭐 관찰하고 뭐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뉴턴이 그 캠브리지라고 하는 도시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학 공부를 그쪽 가서 하게 돼요. 그게 그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연구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1665년에 영국의 유럽 전체지만 흑사병이 돌게 돼요. 그래서 런던 인구가 그때 50만 밖에 안 되려 7만 명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큰 유행병이 돌게 돼서 뉴턴이 집으로 오게 됩니다. 학교 문을 닫았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집으로 와서 여기에서 약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뉴턴이 세 가지의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만율력의 법칙. 물론 완전하게 다 해석한 건 아니지만 거의 기초 틀을 다져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미분적분, 미적분학이라고 부르는 수학에서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의 본성에 대한 프리즘 실험. 이 세 가지를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을 세 가지나 그것도 학교가 문 닫아서 집에 쫓겨가가지고 집에서 소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해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에를 보면은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좀 이따가 내부를 잠깐 보여줄게요. 이게 아까 말했던 양그 을 키웠다고 하는 그런 곳의 곳이고요. 여기 다른 집에 다른 모습에서 봤던 것들이고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요 부분에 있는 요겁니다. 뭐냐면 나무죠. 무슨 나무겠어요? 예, 그렇죠. 사과나무입니다. 뉴턴의 사과나무. 자, 뉴턴의 사과나무는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나무가 사실은 이때 중간에 번개를 맞아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되살려가지고 이제 계속 유전자를 퍼뜨리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식물원에 갔다가 그게 뭐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같은 걸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표준원에 실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전국에 있는 뭐 여러 곳에다 그 사과가 퍼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춘천에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그 서울의 과천국립과학관에 가면은 거기에도 뉴턴 사과나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전 사진이긴 하지만 사과나무 앞에서 기념사진 찍었던 거고요. 사이언스 센트라고 되어 있죠. 이 안에 보면 뉴턴의 업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과학 실험 기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휘플 뮤지엄이라고 하는 캠브리지에 있는 박물관이고요. 그 안에 가보면은 이렇게 천으로 가려진 곳 속에 그 프린키피아, 뉴턴이 쓴 책이 놓여 있습니다. 요거는 1판, 초판이 아니라 두 번째 판인데 얼마 전에 이 뉴욕에 있는 경매시장에서 이 뉴턴이 쓴 이 프린키피아의 초판이 그 경매가 됐을 때 약 한 44억에 팔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과학책이라고 보통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 밑에 뉴턴이 실험에서 사용했던 프리즘이 놓여있기도 하고요. 요거는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 있는 정문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심어진 사과나무. 이게 좀 더 폼 나죠. 이거는 그 안에 트리니티 칼리지 안에 있는 뉴턴 동상입니다. 우리 학교를 빛낸 위대한 동문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런던의 안에 그 웨스터민스터 성당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안에 뉴턴의 무덤이 있습니다. 뉴턴의 무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덤은 이 밑에 있고요. 이거는 기념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뉴턴의 무덤이 웬 사원에 있나 했는데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 같은 경우는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영국 왕실의 그 이 결혼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왕이나 왕비가 죽어도 여기에 무덤을 놓았는데 영국의 위대한 뭐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여기에 무덤을 갖게 됩니다. 뭐 셰익스피어 잘 아는 극작가도 있고요. 과학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그쵸 뉴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윈이 있고 재작년에 죽은 또 물리학자 호킹도 여기에 묻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뉴턴 얘기들은 잠깐 돌아갔는데, 우리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법칙들 중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을 계속 이어가지고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너무 길면 로딩 시간이 좀 문제가 되니까 영상을 두 개로 쪼개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 멈추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